연희님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북의 이모저모 뭐 좀 다양한 소식을 갖고 와봤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호화거리의 주인들은 누구인가? 누굴까요? 일단 네. 호화거리가 어디예요? 네. 호화거리 하게 네. 되면 아무 나라나 봤을 때 가장 멋진 거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수도 평양이겠네요. 남쪽에는 호화거리 어디예요? 뭐 강남이겠죠? 그쵸. 뭐 다른 나라 미국이나 어느 다른 나라들 다 그쵸. 똑같겠죠. 뭐 미국 중국이면 가면 베이징? 그렇죠. 그쵸. 또 상해는 상해라고 그러는데 베이징 그래서 수도니까. 그럼 네. 가장 뽀까뽀까하는 그런 거리겠죠. 네. 그 호화거리에 누가 사냐 이런 문제죠. 옛날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서방이나 뭐 다른 언론들 보게 되면 우리 흔히 듣는 게 북의 그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뭐 창전거리 그 전 멋있는 아파트들에서는 아마 특권층이 살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형편이 되고 돈 있는 자가 살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특권층만 살기 좋은 데야. 서민은 힘들어.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아파트가 지어져도 막 진짜 삐까삐까한 그런 아파트 지어져도 저건 난 갈 수 있을까?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당에서 국가에서 배정을 해준다고 하니 편파적으로 배정을 해주겠지라고 추정하기가 쉽죠. 네. 네. 그래서 이 기사는 호화거리의 진짜 주인 누구냐, 누가 사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죠. 네, 이게 멋있죠? 좀 현대적인 그쵸? 요즘에 이거 CG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 거리를 그대로 제가 찍은 정말 거예요. 죄송한데 이게 여명거리인지 무슨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이 변했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뭐 하나가 여명거리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디죠? 이게 딱 무슨 그러니까 밤 사진 하나, 네. 낮 사진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저녁 야경이고 이건 낮에 네, 네. 살꽃. 이게 살구꽃이에요? 벚꽃 아니에요? 북에는 벚꽃이 없죠. 네. 그게 어떤 벚꽃이 없죠. 그 일제 그것 때문에 벚꽃을 다 없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유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벚꽃은 없다. 남쪽에 오면 경주 가게 되면 벚꽃 축제가 네. 벌어지죠. 북에는 벚꽃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의 거리에 가장 유명한 게 벚꽃이 기본이죠. 이미지가. 북의 거리에는 살구나무가 유명합니다. 살구나무요? 걸어나무가. 그래서 살구나무가 딱 벚꽃하고 비슷하죠, 색깔이. 그래서 살구나무가 쫙해서 살구 노란 사라가 열리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참 전에 그 살구 이거도 따지 않고 놔뒀다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일부러 모아서 타라서 유치원에 어린이들한테 보내고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살림 집안입니까? 네네. 이런 집들도 아마 멋있어 보이죠. 그래도 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몇억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이런 집에서 누가 살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처럼 생각하면 특권층이거나 당연히 그쵸. 특권층이면 돈이 많거나 뭐 사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남들이 바라보면 저희 아마 완전 특권층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북에서 평양시에서 평양역 앞에 또 윤희상 음악당 앞에 김제공대 옆에 조금 옆에는 당중앙 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집이 그냥 15년 동안 그 가운데 노란 자리에서 저희가 살았거든요. 엄청 약간 멋있어요. 특권층이었는데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노동자예요. 네, 그런 집을 아파트 받았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그 노동자도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가 문제고 또 받을 때 어떤 의미에서 받았냐, 무슨 신원일에서 받았냐, 아니면 식구가 늘어나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또 집을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그 배정받을 때 이유가 있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2명에서 결혼했는데 네. 계속 2명으로 안 살고 애를 낳으면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네. 언제 한 번에 1명, 2명 낳을 새가 없어요. 2명, 3명 쌍둥이 팍팍 낳아야 돼요. 빨리 식구가 늘어나야 좋은 집을 이사 가거든요. 그러니까 식구가 늘어나면 이런 집을 교환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기간의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명거리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아파트로 되어 있고 미래과학자거리는 대동강변에 있는데 김책공대 옆에 있기 때문에 김책공대 종업원들의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하고 주거, 그러니까 살림집들을 그죠. 조금 가깝게 연결해서 계획을 짰네요. 북은 네. 국가가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네네. 배치할 때 다 자기 살림집 주거지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직장이 가까운 거죠. 네. 기껏해야 10분, 15분 자전거 타고 다니다거나 걸어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많죠. 평양도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 많습니다. 가까워서. 그래서 저도 김제공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김제공대 퇴근할 때 얼마나 웃기냐면 정문에 나오잖아요. 정문 나오면 우리 집 아파트 현관이 앞에 있어요. 몇 발자국 가면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집하고 직장이 좀 떨어져 있어야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한잔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한잔하는 건 둘째고요. 저 여자잖아요. 네네. 맥시 부리고 싶잖아요. 솔직히 처녀 때나 뭐나 아무리 시집 가서도 그렇지. 차려입고 뭔가 남한테 좀 뽐내고 뭐 남자들한테도 이쁘게 보이고 싶죠. 근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정문에서 나면 집에 들어가야 돼,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다. 네, 너무 웃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하죠. 정문에서 친구들랑 퇴근해서 딱 나오면 야, 넌 집 다 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여명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김일성 정학대학 교직원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잘못하는 게 그러면 김일성 정학대학의 박사나 교원들, 교수들 이름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에요. 우리는 교원과 박사와 노동자를 절대 갈라보질 않습니다. 국가에서 집을 배정하거나 뭘 선물하거나 뭐 배정을 공급할 때 대학 안에 박사든 교원이든 노동자든 같이 교직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교직원, 학생 이렇게 딱 두 갈래로 갈라져요. 뭐 교원, 노동자, 학생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교직원, 학생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든 정치 조직 생활, 뭐 직맹 생활이나 사료청이나 다 대학 교직원으로 생활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단사로 일하셨지만 대학 교직원, 그렇죠. 김책공대 단위 안에 속하신. 네네네. 김책공대 정치 직맹 조직, 사료청 조직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해마다 1년간 생활청화라든가 연간 무슨 회의 때마다 모든 대학 교직원 다 같이 모이고 교원들도. 그래서 우리가 공연, 우리 한 해에 한 3번, 4번 정도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노래 모임 해가지고 네네. 매 부서마다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매 부서에서 당선된 것들이 올라오고 해서 최종 당선된 것들이 명절날 무대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모든 교직원 학생들 몇천 명 되는 데서 공연을 하는데 그때 저도 교직원이니까 항상 올라가서 대화시도 하고 뭐 시도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 이사 가는 사람들도 우리 지금 허거리 주택 네. 여기도 대학에 펌프공이나 이 수리공이나 구두 수리공, 뭐 시계 수리공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노동자들. 그럼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같이 그렇죠. 우리 생활하는 옆집은 박사일 수 있고 우리 옆집은 무슨 학장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뭐 아니다 뭐 안 믿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풀려서 가보면 알 것 같아요. 가보면 직접 가보면 알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새로운 거리들이 만들어진 게 고난의 행군 끝나고 뭐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진짜 이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그리고 제재만 풀리면 금방 우리 남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금방 뭐 한강의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북도 한 민족이고 결국 통일이 되면 다 우리의 자산이니까 이런 어떤 경제 발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끝나네요. 공화국에서는 어느 명당도 그 어떤 현대적인 거리도 결코 평범한 인민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죠.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 저 같은 노동자들도 그런 좋은 집에 살아보죠. 돈 있으면 돈 내라고 하면 못 가죠 우리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저기 수해 나시고 지하방. 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전 평양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아니 아파트 밑에 지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남쪽에 가서 처음 배웠거든요. 지하에서도 사람이 사네? 정말 전 경험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창립 예순돌, 환갑이네요. 예순돌을 맞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종업원들에게 축하문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한갑 맞는 데가 많네요. 우리가 그러네요. 억류관과 평양대국장도 한갑 맞아서 축하해줬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알려드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이 한갑을 맞아서 축하를 드리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축하가 더 전달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보다 먼저 축하해준 데가 있네요. 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창립 60돌씩 맞는 이 함흥분원의 과학자, 기술자, 정업원들에게 축하문 전달 모임이 30일 날 진행되었다고 노동신문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에 대해서는 아마 강호재 박사님이 인터뷰에서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조금 봤는데 함흥에 이제 공단을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그 60년대 새로 하면서 그때 이승기 박사님을 북에선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이승기 박사님이. 그쵸. 예. 그래서 그분을 필두로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곳과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공장과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함흥에 그 분원을 설치하고 거기서 뭐 센터로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죄송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험한 데 가기 싫어하거든요. 환경 좋고 좋은데 뭐 비싼데, 근데 이거를 같이 이제 만들어서 바로 연구를 해서 그게 이제 현장으로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술이 연결되는 뭐 이제 그래서 함흥분원이 제가 좀 읽습니다. 그 책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우리가 함흥분원 하게 되면 제일 네.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이승기 박사님 같습니다. 남쪽분들도 가장 다 알고 있죠, 이승기 박사 누군지는. 알게도 좀 몰라요? 저만 아는 건 아니죠. 그 아마 나일론이라는 걸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합성 섬유 첫 연구자죠. 네네. 네, 아 죄송합니다. 비날론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쓰는 게 나일론이고 나일론이 석유 공업에서 만들어진 거고 석유에 의존하면 안 된다 해서 석회석. 그렇죠. 네,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을 네, 맞습니다. 창설하신 그래서 맞습니다. 만들어진 섬유가 네. 비날론. 네. 비날론입니다. 이제 이승기 박사님이 네. 전쟁군 시작되자마자 한 달인가 있다가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시작되자마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도 끊임없이 그 비날론은 이미 그 미국에 있을 때, 일본에 있을 때인가요? 그때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합성섬유. 네, 그래서 그분이 발표했어요.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 나오고 일본 유학하시고 그쵸. 남한이 원래는 고향인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김일성 조합대학을 만들면서 우리가 과학 입국하려고 한다. 이제 그때 올라간 여러 과학자들 중에 한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남쪽에 들어왔을 때도 어느 대학 대학에 네, 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전신이죠. 이제 경성제국대학 있을 때. 네네. 그거였구나. 전쟁 때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도 그 비날론은 생산을 연구를 했지만 그 공업화하기 위한 이게 안 된 이론은 거예요. 만들었는데 네. 연구를 성공했지만 공업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공업화를 위한 연구에 엄청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계속 했고 전쟁 시기에도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60년에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비날론 생산 공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 네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1년도에 이팔 비날론 연합기업소가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고 61년도에 함흥분원 화학연구소 서장으로 돼요. 서장 사업을 하다가 81년, 20년 후에 81년 이 지금 감사를 받았다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62년부터 90년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하고 함흥에 계실 때는 그 함흥분원 그 옆에 정말 허화주택을 하면 안 되죠. 정말 좋은 진짜 허화주택 같은 그런 집을 자택을 만들어줬어요. 국가에서. 감사의 뜻으로. 그때 옛날부터 그 연구사업 할 때 모든 사람은 노동자들도 같아요. 일을 많이 하려면 편안해야 그렇죠. 주거가 걱정이 없어요. 안정돼야죠. 네. 그 국가가 노동력을 진짜 착취하고 싶으면 노동자를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그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경우에는 타가수 유치원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걸 책임져주면 주거를 책임져주고 하게 되면 노동자가 일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다르네요. 이렇게 말하기 좀 이상하네요. 노동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연구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남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습니다. 평양에 같이 계시죠. 그래서 맏아들이 공은 과학자예요. 그러면 아들분도 과학을 하신 거네요? 3명이 다 과학자로 해야 되나? 하여튼 첫째 아들은 공은 과학자. 공은자가 붙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과학자도. 공은 과학자고 그다음에 김책공대 연구사로 교수로 있으면서 가고 둘째 아들은 김원균 명칭 음악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수는 음악가예요. 또. 음악가고 딸은 김책공대 교수로 현재 있습니다. 착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은 후손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망하신 다음에 96년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열사릉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묘비를 보게 되면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북이나 남이나 이제 나라를 정부를 새로 수입해서
어떤 이렇게 근대적인 네이션 빌딩을 해가는 과정 중에 이제 많이 그 북에서는 기릴 만한 그런 분인 것 같고, 이런 분이 그 우리가 이승만 정권이 아니었다면, 친일이 제대로 척결됐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아마 그때 이승만 정권 들어서고 반민특위 실패되고 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뭐 자이든 타이든 북쪽을 선택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겸허하게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뜻깊고 훌륭하신 분들을 같이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같은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네. 그 사회주의 조국 품에 안겨 20년, 이거는 아마 그 장기수 선생님들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불굴의 통일 애국 투사들이 사회주의 저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20년이 되었다면서 63명의 비전형 장기수들의 성화는 동서고금에 있어본 적 없는 세계적 사변인 것으로 하여 국제사회를 진감시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이니까 2000년. 그렇죠. 2000년 9월 2일 날 63명의 분들이 판문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6.15 남북 공동선언, 그러니까 2000년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평양 순안공항에서 악수하는 사진, 이런 것들 저희 되게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남북이 사이가 좋아지면 이런 어떤 인도적인 화해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죠? 그때 6.15 공동성명에 네. 박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선생님들 돌려보는 데 대해서. 네. 근데 그때로부터 그때 가신 분들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정말 많은 그 한인민들의 사랑, 정말 전경 속에서 많은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가지고 계시고 공화국 영웅 칭호와 그다음에 또 돌아가신 다음에는 애국열사령이고 저국 통일상도 수여받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용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그때 같이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송환이 안 된 분들이 계시죠? 1차 지금 올라가신 거고 그때 강제 전향 감옥에서 이 전향단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고문하다가 쓰러지면 의식을 잃으면 손을 갖다가 지장을 찍어서 강제 전향했다 해가지고 전향시켰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밖에 나와서 우리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하고 기자회견도 열었고 다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20년씩 지금까지도 계속 보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못 올라가신 분들이 가겠다고 했던 분들이 33명분입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다 돌아가시고 현재 13명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김동섭, 유기진, 서영렬 선생님들이 정말 애석하게 돌아갔고요. 올해도 4월 달에는 허찬영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또 강담 선생님이 저번 달에 돌아가시는데 또 같이 생활도 하셨었고, 그쵸. 강담 선생님 그 장례 때도 참가하시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때 너무 슬펐어요. 근데 강담 선생님을 벌써 보냈었는데 그때 아직까지 못 돌아가신 13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묘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추모식 하는데. 근데 애 앞에 선생님들,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담담하게 앉아 계세요. 우리 막 눈물 나서 우는데 그냥 담담해 여기서 저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할까? 전 이런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내 옆에 있던 친구가 하나 오늘 죽었구나. 나 다음 달에 나 살아있을까? 나도 고향에 머무치고 쟤처럼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장례식 끝나자마자 우리 김영식 선생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오셔가지고 야 윤희야 넌 건강하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선생님 심정 어떨까? 정말 남쪽에 우리 부모와 자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제발 이 선생님들 지금 90이 되어는 이 선생님들 13분만이라도 더는 이 혈흔 한 점 없는 이 땅에 맺은 것에 묻히지 않도록 고향 땅에 갈 수 있게끔 우리 남녀 형제들 좀 목소리 좀 높여주시고 힘을 좀 모아주시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어르신들 60년이 된 결반된 아들과 헤어졌는데 전쟁 때 이제 가시면 못 알아보죠. 당연히 60살 넘었으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자식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북에서 온 이주민들, 뭐 장기수들 이렇게 집단화 해버리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봉천동에 있죠. 그 네. 만남의 집.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생활도 해보셨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그 개인사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차갑고 냉담하게 넘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2000년 6.15 때 그리고 그 전에 이인모 선생님 올라가시고 송환하면서 그 강제 전향이라고 있었잖아요. 우리 독재 시대 때 이제 그러면서 그 강제 전향을 당한 사람들, 당한 분들은 너희들 전향했는데 남한에 산다고 했다며 왜 올라가려고 하냐 해서 이게 이제 송환이 거부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의사를 다시 밝혀서 올라가고 싶다, 북으로 이주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뭐 이유는 아시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뭐 체제 입장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이 어떤 뭐 국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개인의 인생을 비극으로 파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우리가 2020년 대한민국 사회가 그 정도는 발전하지 않았나? 누구를 욕하기 전에, 다른 체제를 비난하기 전에 2020년 대한민국 사회는 그 정도까지는 성장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방송 보시는 시민분들이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제도 네. 그 비실현장이신 분들 중에 양문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96세 나신 분인데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천국 같은 시간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까?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시고 그분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야 이렇게 진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아직까지 사상의 잣대를 대야 될까? 사상을 떠나서 그냥 한 인간 할아버지, 그냥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강당 선생님 저번 달에 돌아가신 강당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 경향신문인가 신문에 났던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고향에 좀 묻히고 싶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그러다 끝내 고향에만 묻히고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현재 병원에 박정진 선생님도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취장암 말기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하루하루 좀 위험한 순간을 넘깁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그래서 뭐 그 경향신문이나 특히 오마이뉴스 같은 연재가 나와요. 박종린 선생님 이제 대장암 걸리신 거 연재도 나오고 하면 한 인간의 삶이 이런 건가 또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